잠시 후 뉴스데스크에서 뵙겠습니다. 자, 삼성 등 국내 5대 그룹이 공정위 출신 퇴직자를 위한 자리를 아예 정해놓고 이 퇴직자들을 재취업시켜온 것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자들을 위한 전용 보직이 있었다는 건데 공정위 퇴직자들끼리 자리를 대물림하는 방식으로 재취업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네, 대기업들은 퇴직한 공정위 간부들을 취업시켜주고 로비 창구로 활용을 했겠죠. 자, 경제검찰 공정위의 5대 기업 재취업 비리 의혹을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무사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까지 간청했다는 내부 제보가 나왔습니다. 네, 현직 기무사 요원이 군 인권센터에 폭로한 내용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까지 감청을 했다니까 참 충격적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군 시설을 방문했던 민간인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까지 수집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엄령 문건 작성에 이은 기무사 불법 사찰 의혹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가 위안부 관련 소송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어요. 맞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양승태 사법부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그 이유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뉴스로 갈까요?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십 년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해온 파수꾼 역할을 했던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퇴직 후 취업 행태는 전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는 공정위 퇴직자들의 국내 5대 그룹 재취업 현황을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5대 기업은 아예 공정위 퇴직자를 위한 전용 보직을 마련해뒀고 퇴직자들은 대물림하듯 후배들에게 이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이들에게 공정은 없었고 거래만 존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김재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과 LG, SK 등 우리나라 5대 그룹에 공정위 출신을 위한 고정된 재취업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카드는 2010년 공정위 대구 사무소장 출신 이모 서기관을 채용했는데 5년 뒤 공정위 제조 하도급과장 출신 한모 서기관으로 같은 자리를 채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상근 고문 자리에 공정위 하도급과장 출신 유모 서기관을 앉혔다가 3년 뒤 공정위 경쟁과장 출신 서기관으로 바꿨습니다. LG 경영개발원과 기아차, GS리테일 등도 마찬가지. 대기업들이 아예 공정위 퇴직자를 위한 이른바 TO를 마련해둔 겁니다. 이들의 연봉은 2억 원 선으로 연봉과 임기 등에 따라 3급은 3급끼리, 4급은 4급끼리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이들은 재취업한 기업이 불공정 거래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면 공정위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사실상 기업들이 공정위 로비 수단으로 공정위 출신을 활용한 셈입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대기업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앉힌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자기 식구 일 앞에서 이름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런 퇴직자들의 자리 챙겨주기를 공정위의 과거사라고 부르면서 척결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런 대기업 자리 대물림은 김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그 실태부터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양효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 3월 공정위에서 퇴직한 4급 이모 과장은 지난 5월 SK 하이닉스의 고문으로 취업했습니다. 퇴직한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통상적인 재취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과장이 옮겨간 자리의 전임자 역시 다름 아닌 같은 공정위 4급 출신이었습니다. 전임자와 이 과장은 심지어 같은 서울 사무소에 바로 옆 부서에서 일했던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4급의 공정위 퇴직자가 같은 기업에 같은 고문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이른바 대기업 자리 물려주기가 계속 이어진 셈입니다. 상대적으로 삼성, 현대차, LG, SK 공무원 출신을 갖다가 이렇게 영입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편이죠. 사업도 많고. 지난해 6월 취임한 김상조 위원장은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재취업 기준도 엄격하게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앞으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임기 내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지나도록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제도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이모 과장은 퇴직 전까지 서울 사무소의 제조 하도급과와 경쟁과 등 기업 대상 업무를 5년 가까이 맡았지만 해당 대기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재취업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 차원에서 저는 관여된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정위는 조직적으로 기업들을 압박했던 과거와 달리 개인적인 차원의 취업이라고 밝혔지만 이 과장은 퇴직하면서 4급에서 3급으로 특별 승진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전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이 과장을 영입했고 대관 업무가 아닌 통상적인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네, 양효걸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양 기자. 네. 김상조 위원장이 이 실태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개혁 의지까지 밝혔고. 근데 이게 왜 계속된 겁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어떤 예전처럼 대기업의 공정위 퇴직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었던 건데요. 이게 공정위와 기업 간에 워낙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 이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김상조 위원장도 취임 직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는데요. 한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직후에 최근 수년간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 이걸 보고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알고서도 근절을 못했다면은 이 재취업 심사 자체가 이게 무용지물 아니냐,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허술한 제도 탓도 좀 있습니다. 이 재취업을 원하는 4급 이상의 간부들은 퇴직자들은 의무적으로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요. 네. 이 심사 자체가 허술하게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4급 이상 퇴직자 47명 중에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거는 6명밖에 안 되고요. 한술 더 떠서 아예 퇴직과 동시에 특별 승진으로 한 급수씩 올려준 경우도 22명에 달했습니다. 자, 이 사안을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그럼 공정위 간부들은 아예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안 되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요. 주로 기업의 공정거래법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시스템을 가장 잘하는 공정위 퇴직자들이 앞장서서 대기업 입장에서 활약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로펌에서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의 공을 들이고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정위가 기업의 과징금을 물려도 번번이 소송에서 지면서 다시 되돌려주는 사례가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공정위 출신들이 대활약을 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검찰은 김상조 위원장 이후에는 이 퇴직자 불법 재취업 관련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이 대물림 재취업이 확인된 만큼 이 조사 범위가 최근까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정위 간부를 환영하면서 자리를 내줬을까요? 그렇지 않고 공정위에 압력이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고 오늘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전직 부위원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저희 법조팀 취재 결과 공정위에 이른바 2+1 취업특혜라는 게 존재했다고 하는데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소정 기자, 먼저 이 2+1 취업특혜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늘 저희가 새로 취재한 사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마치 기업들을 하위 부서 다루듯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2+1 취업 특혜라는 거는 퇴직을 앞둔 공정위 간부들을 기업에 재취업시킬 때 적용한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2년의 취업 기간을 보장하되 이 2년이 지나고 나면 공정위의 의견을 물어본 뒤 1년을 더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공정위 쪽에서 해당 기업에 그 자리에 갈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면 2년 만에 공정위 퇴직자를 내보내고 대기자가 없다면 1년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에 갈 수 있는 자리는 한정이 돼 있는데 나가야 할 사람들은 자꾸 생기니까 만들어낸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는데도 퇴직 후에 갈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나중에는 공정위 관계자가 직접 기업 각 부서에 연락해서 자리를 추가로 만들라고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검찰 영장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 취업이 사실상 기업에 대한 압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우선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업무 방해입니다. 검찰은 업무 방해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2011년부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전임자들도 불법 재취업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는 여기에 더해서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에 청탁해 자녀를 취업시켰다는 의혹에는 뇌물수수 혐의가, 지난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초법적 일탈, 정말 끝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무사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의 전화통화를 감청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민간인 수백만 명의 정보를 무차별 수집해서 광범위한 사찰을 벌여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 사이에 오간 통화가 기무사의 감청에 포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무사가 엿들은 통화 내용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내부 고발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 정권의 입맛에 맞춘 기무사의 이념적 편향도 노골적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기무요원 양성기관인 기무학교의 한 교관은 노무현 자서전을 갖고 있던 학생에게 불온 서적을 읽어도 되냐고 추궁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기무사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는 제보도 공개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무사가 군부대 면회 등을 다녀간 민간인들의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넘겨받아 출국 정보나 범죄 경력 등을 무단 열람했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습니다. 민간인 수백만 명이 무차별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진보 인사, 운동권 단체 활동가 갖가지 명목을 붙여 대공수사 용의선상에 올린다. 군인권센터는 그간의 기무사 개혁도 신용만 했을 뿐이라며 해체를 통해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지연시키면서 고령의 소송 당사자 대부분이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대법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에도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은 1인당 위자료 1억 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2년이 흐른 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자 할머니들은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루 빨리라도 배상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공식 사죄 받아야 되는가. 하지만 이후 단 한 번의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12명의 할머니 중 절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문건에는 소송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이 무효화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소멸시효나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로 기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문건 내용이 알려지면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과 법관 해외 파견 확대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에 맞춰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을 확보해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네, 이처럼 양승태 사법부는 특정 재판을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대가로 활용한 데 이어서 본인들의 이권 챙기기에도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재판을 매개로 해외 법관 파견을 늘렸는데요. 임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을 사법협력관이라고 부릅니다. 국제사법공조와 해외 판결 동향을 파악한다는 등의 취지로 2006년 생겼습니다. 그런데 2010년 폐지됐고 박근혜 정부 들어 양승태 사법부는 사법협력관의 부활에 사활을 겁니다. 주미 대사관과 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을 되찾아야 한다며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문건. 그리고 판사들의 해외 공간 파견을 기대하며 강제징용 판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자는 문건 등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집요한 작업 끝에 결국 네덜란드 대사관을 시작으로 유엔과 스위스 제네바에도 법관을 파견하게 됐습니다. 사법협력관의 근무 기간은 2년. 판사들에게 이 정도 해외 근무 경험을 주기 위해 중대한 재판들을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더 큰 이유가 숨어 있다고 전직 판사들은 증언합니다. 고등부장 승진하는 건 워낙 희소해서 판사들이 먼 장래 일인데 파견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젊은 판사들의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통지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도구는 되죠. 실제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해외 파견된 사법협력관 중 단 한 명을 빼고는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 즉 양승태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얄팍한 이권을 미끼로 판사들을 줄 세우기 위해 가장 공적이어야 할 책무를 내버렸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정부가 내년 세금제도 개편 방향을 공개했는데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감세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방향은 같지만 그때와 방법이 많이 다른데 서민을 감세하는 대신 부자는 증세하기로 했습니다. 고현승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세수가 2조 5천억 원 줄어듭니다. 효과 측면에서는 내년에만 3조 2천억 원, 5년 동안 12조 6천억 원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감세입니다. 감세라는 결과는 비슷하지만 이유와 방식은 다릅니다. 2008년에는 주로 기업 부담을 덜어주려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 반면 이번에는 소득 분배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요인도 근로장려금 3조 8천억 원, 자녀장려금 9천억 원 등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세금을 덜 걷기 때문입니다. 서민 감세, 부자 증세 기조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걷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소득세를 최대 105만 원 더 내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감세도 포함됐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의 연구개발비는 세액 공제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하였다는 점을 하지만 당장 시급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도 경계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네, 시중은행이 이자 장사로 올해 상반기에만 10조 원을 벌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축은행입니다. 이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은행인데 오히려 이들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장사를 해오다가 금융당국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됐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일반 은행에 까다로운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주로 찾는 저축은행. 10개 등급 중 4, 5, 6등급 같은 중신용자,
주로 서민들이 고객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중신용자인 이들은 당연히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받을 법하지만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와 마찬가지로 20% 이상의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축은행 고객 80%가 비슷한 고금리를 내고 있는데 6등급만 돼도 23.4%로 최고금리 수준에 육박합니다. 맨 처음에 급하니까는 빌리는데 정신 차리고 오면은 억수로 억울한 거예요. 100만 원에 30만 원인데 그럼 1000만 원 같으면 300만 원이잖아요. 무차별적으로 고리를 받아내면서 저축은행들의 수익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순이자 마진은 6.8%로 일반 은행의 4배에 달하고 특히 고금리 대출이 많은 20개 저축은행은 8.3%로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도 저축은행은 8.3%포인트로 일반은행의 4배였습니다. 올 1분기에만 저축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1조 원을 돌파해 1년 전보다 18% 급증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이제 고금리 관행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들을 공개하고 앞으로 대출 금리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모범 기준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장례 일정을 마친 정의당이 일주일 만에 일상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당 최고 지지율을 넘어선 것으로 나왔는데 간판이었던 정치인을 잃은 정의당의 앞길이 녹록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오연석 기자입니다. 장례는 끝났지만 검은 옷을 벗지 못한 정의당 의원들은 고 노회찬 의원을 추모했던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저희는 노회찬을 지키지 못했지만 여러분께서 노회찬을 지켜주셨습니다. 자신은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달라는 고인의 뜻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도 노회찬을 대신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노회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모 열기 속에 당원 수도 급증한 데 이어 오늘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정의당의 지지율이 사상 최고인 12.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으로 낙관만 하긴 어렵습니다. 정의당 지지율이 높다고 선거에서 의석수가 늘기는 어려운 현행 선거법 때문입니다. 과거 총선에서 진보정당은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13%였을 때도 의석수는 10명에 그쳤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 7%를 기록하고도 6석에 그쳐 의석으로는 2%만 반영된 셈이었습니다. 몇 퍼센트를 얻든 지역구에서 1등만 의석을 가져가는 선거제도가 진보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게 고 노회찬 의원의 소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대의 적폐는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갖다가 정육점에서 600g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400g밖에 안 되는. 앞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심상정 의원이 맡기로 한 점, 바른미래당은 물론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바뀐 점은 정의당으로선 기대해 볼 만한 요소입니다. MBC 뉴스 오연석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봉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념 갈등을 만들면서 노 전 대통령을 공격하던 기존의 자유한국당 이미지를 벗어보겠다, 이런 의도가 읽힙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명록에는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찾아 30분 정도 비공개 면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다는 취지였지만 정체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당 일각에선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대답은 통합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쨌든 통합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힘을 모아서 또 우리 또 국가를 새롭게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한국당 지도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일이 아닌 시기에 봉화를 방문한 건 2015년 이후 3년 반 만입니다. 좌우 대결 구도를 만들어 노 전 대통령을 공격했던 이전 홍준표 지도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고 공격하며
정책 대결 모양새를 만드는 것도 보수 우익으로 비춰진 기존 이미지와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표가 노회찬 의원의 사망을 겨냥해 자살 미화 운운한 데 대해서도 내가 얘기할 게 못 된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교회 목사가 신도 400여 명을 남태평양 피지섬으로 이주시킨 뒤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일이 있었죠. 지상 낙원이라던 이 섬에서 탈출한 신도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을 현지로 급파할 예정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과천시의 한 교회. 지난 26일 경찰에 구속된 이 교회 목사 신모 씨의 설교 녹취입니다. 피지섬을 낙토, 즉 낙원이라고 표현하며 이주하라고 부추깁니다. 이 말을 믿고 피지로 넘어간 신도는 4년간 무려 400여 명. 피지 땅에 가서 피지인들을 거느리면서 왕처럼 할 것이고. 하지만 현지 농장 등에서 집단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신도들은 최후의 낙원이라던 피지가 지옥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합니다. 여권을 뺏긴 채 감금돼 하루 14시간 넘게 돈도 못 받고 일하고 서로를 감시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특히 몸 안에 귀신을 내쫓는다며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증언합니다. 그것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온몸을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멍들고 피증으로 인해서 사람이 결국은 죽었어요. 매를 맞으며 일하는 생활을 견디다 못한 신도 20여 명은 죽음을 무릅쓰고 섬을 빠져나왔습니다. 배에서 피가 나오고 피 고막이 터지고 여권을 가지길래 나흘간 밥을 굶고 조그마한 섬에서 배를 타고 탈출. 해당 교회는 곧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지 교회 시설 대표이자 이미 구속된 신목사 아들인 김모 씨 등 10여 명에 대해 입국 시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현장 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베트남과 싱가포르까지 진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제주도로 가족 캠핑을 갔다가 실종된 30대 주부의 행방이 닷새째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는 이 실종 여성의 마지막 CCTV 화면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밤 11시쯤 제주시 구자읍 세화포구 부근의 한 편의점입니다. 근처 방파제에서 가족들과 캠핑을 하던 38살 최모 씨가 김밥과 소주, 커피 등 야식을 삽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지만 많이 취한 모습은 아닙니다. 편의점 CCTV가 찍은 이 화면이 최 씨의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연락이 끊겼고 5일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 지난 26일 세화포구 난간에서 최 씨의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최 씨가 신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한 쪽도 같은 날 이곳 포구 안에서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관이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씨가 술을 마신 뒤 실족해 바다로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락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다른 피해 여부까지도 같이 병행을 해서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신발 한 쪽이 세화포구에서 2.6km 떨어진 해안에서 발견됨에 따라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 실종자 사진과 인상착의가 포함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라돈 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 침대 매트리스의 수거가 완료되지 않아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엔 까사미야사의 베개와 이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업체는 즉각 수거하고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게 7년 전에 만들어진 제품인데다 지금까지 12,000개가 넘게 팔려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까사미야사에서 만든 일부 베개와 토퍼에서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말했습니다. 토퍼는 침대 매트리스 위에 까는 침구류입니다. 대진 침대 이외에 국내에서 시판된 침대나 침구류에서 라돈 방사선이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까사업 메모 특수로 7년 전인 2011년 제작돼 홈쇼핑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팔려나간 수량만 12,000세트가 넘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의 방사능 수치는 토퍼가 1.52mSv, 베개는 2.03mSv로 나타났습니다. 허용 기준치인 1mSv를 1.5배에서 2배 초과했습니다. 원안위는 이들 침구류에도 대진 침대에 사용된 방사성 모나자이트가 첨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퍼와 베개폼에 모나자이트가 소량 첨가되었을 것으로 보고 모나자이트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앞으로 한 달 안에 방사선이 검출된 제품을 서둘러 수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안위는 대진 침대와 까사미야사 제품 외에도 방사선이 나오는 제품이 있다는 추가 제보가 접수돼 방사선 검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이딴 화재로 리콜 결정이 내려진 BMW 차량이 이번엔 터널을 달리다가 또 불이 났습니다. 차주들도 불안해서 차를 몰 수 없다며 처음으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터널 한가운데 검게 불타버린 차량에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오늘 낮 인천 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을 달리던 BMW 차량이 전소된 겁니다. 리콜 대상에 포함된 모델로 주행 중 엔진에서 불길이 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강원도 중앙고속도로에서 BMW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주행 중 불이 난 BMW 차량은 27대. 국토부와 BMW가 8월 20일부터 10만 6천 대에 달하는 BMW 차량에 대해 대규모 리콜을 발표했지만 연일 터지는 화재 소식에 차 소유주들은 불안합니다. 위험성 있는 차를 갖고 나가자니 또 다른 사람들의 또 시선도 느껴지고 그다음에 저 자체도 굉장히 위험을 좀 느끼고 있어가지고. BMW 520D 소유자 4명은 오늘 BMW 코리아와 딜러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품을 교체하기 전까지 차를 제대로 쓸 수 없는 데에 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사용이익의 상실,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치 손실, 그다음에 화재 위험에 따른 정신적 피해, 이런 3가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3년 전부터 여러 차례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BMW가 정밀 조사를 하지 않아 사고를 방치했다는 것도 소송 제기의 이유로 들어갔습니다. 10만 대 넘는 차량의 부품 교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화재 가능성이 있는 차량들이 도로를 달리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보통 리콜이라는 것은 18개월, 1년 6개월을 보통 잡기 때문에 내년 여름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정 정비센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용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소송전까지 벌어지자 BMW 코리아는 내일부터 서비스 센터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리콜 대상 차량 10만여 대의 안전진단을 2주 안에 끝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직장인 21만 명의 교통카드 사용 시간을 분석해봤더니 퇴근 시간은 확실히 빨라졌는데 그렇다고 귀가 시간이 빨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오후 6시, 한산하던 광화문 거리로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횡단보도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해졌고 버스 정류장엔 금세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완전히 늦게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생활 리듬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직종에 따라서 많이 틀린데 시간 맞춰서 퇴근을 권장하고 있죠.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뒤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직장인 21만 명의 교통카드 사용 시간을 추적해봤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과 비교해 7시와 8시 때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고 6시 때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7시 때 이용자가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눈치 보느라 퇴근을 미루다 7시 넘어 회사 문을 나서던 일부 직장인들이 당당히 퇴근하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6시가 되면 퇴근을 하라고 권유를 하세요. 예전에 뭐 눈치를 봤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건 전혀 없어졌죠. 그러나 교통카드 분석 결과 빠른 퇴근이 빠른 귀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퇴근한 이후에 회사에서 즉각 귀가하지 않고 회사 부근에서 다양한 소비생활에 여가생활을 즐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찍 퇴근한 직장인들은 백화점과 학원, 병원을 많이 찾았습니다. 반면 주점이나 홈쇼핑에 쓰는 돈은 줄었습니다. 수영 같은 것 좀 하고 있고요. 하고 싶었던 공부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뭐 저는 운동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야구 보러 갈 때도 있고. 주 52시간 근무제 한 달째.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눈에 띄게 늘었고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이나 건강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해 중국이 분주해진 모양새입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달 중순 비공개로 방한해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면담한 사실이 오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홍규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면담하고 돌아갔다고 외교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두 사람이 북한 비핵화 해법과 종전선언 등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양제츠 방한 이후 한중 외교 당국이 보인 행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양제츠 방한 직후인 지난 25일 국회에 출석해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이 합의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그 이후라든가 계속 긴밀히 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쿵시안유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미뤄볼 때 중국의 외교 관료 서열 1위인 양제츠의 방안을 기점으로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급진전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모레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릴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ARF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9월 유엔 총회에서 남북 미중 4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퇴진과 종단 개혁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해온 조계종 원로 설조 스님이 단식 41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건강이 악화돼서 더 이상의 단식은 위험하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양효경 기자입니다. 단식 41일 만입니다. 설조 스님은 체중이 15% 이상 줄었고 혈압과 맥박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특히 심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 증상이 심해져 더 이상의 단식은 위험하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입니다. 이제는 한계에 왔으니까 한계가 이미 지났어요. 이미 장기가 많이 손상돼 있고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설조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인 설정 스님이 숨겨둔 딸이 있다는 의혹과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국고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0일 총무원장 사퇴와 종단 개혁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설정 총무원장은 불교계 안팎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지난 27일 마음을 비웠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진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교구 본사 주지협의회가 총무원장 거취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고 조계종 중앙종회와 원로회의도 임시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조 스님은 오늘 단식장을 떠나기 전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최고 지도자들이 역할을 방기해왔다며 선량한 다수 스님들이 나서 종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설조 스님의 건강 악화로 종단 개혁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지만 조계종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경입니다. 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일주일이 지났지만 진화는커녕 인근주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 희생자들도 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집 전체를 감싼 불길에 외벽은 힘없이 떨어져 나가고 결국 집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화마로 마을은 온통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산불은 북부의 작은 도시 레딩에도 재앙이 됐습니다. 이 불로 70살 할머니와 5살, 4살인 증손주 남매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고 CNN 등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5살인 증손자는 화재 당시 소방서와 할아버지에게 구조를 요청했는데 할아버지는 경주하듯 달려왔지만 도로가 막혀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며 통안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He just kept saying, Grandpa, he said, come get me. He said, come and get me. The fire's coming in the back door. Come on, Grandpa. I said, I'm right down the road. He said, come and get us. Emily said, I love you, Grandpa. 숨진 할머니의 한 손녀는 할머니가 증손주들을 젖은 이불로 덮어주고 꼭 붙어 있었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습니다. 지난 23일 시작된 이 산불로 이 작은 도시의 인구 절반에 가까운 3만 8천 명이 대피했고 800채의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또 소방관 2명을 포함해 8명이 숨졌습니다. 불길은 불과 17%만이 잡힌 상황으로 40도를 넘는 폭염에 건조한 대기, 여기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인근 14개 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외 유럽에서도 스웨덴과 그리스 등 곳곳이 주로 폭염에서 비롯된 화마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상 폭염은 이제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네, 이번엔 마이리틀 뉴스데스크 임경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 기자 오늘도 인터넷 방송하고 오셨죠? 5시에. 네, 아직 모르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마리뉴는 매일 오후 5시 인터넷 방송에서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기사들을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뽑아주신 기사 먼저 볼 건데 처음부터 슬퍼요 기사네요. 네. 한여름의 폭탄? 네, 이게 뭔가요? 맞습니다. 혹시 전기료 폭탄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늘 걱정합니다. 특히 요즘에 너무 덥다 보니까 밤에 잘 때 에어컨 자주 켜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하도 더워서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전기료 걱정 때문에 요즘 같은 때도 못 킨다는 분들 많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요. 이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청원에만 4만 명이 넘게 참여를 했고요. 7, 8월이라도 누진제를 폐지해달라. 폭염에 대한 재난적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정부가 오늘 누진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에너지산업정책관이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누진제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 지속된다면 근본적으로 개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산업용에만 적용하는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는 방안부터 하나씩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청자들이 뽑아주신 두 번째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슬퍼요예요. 네, 제목이 맞아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거 원래 옛날 유행어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에는 취중생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통하는 얘기가 돼버렸다고 해요. 네. 취업 포털 사람인이요. 구직자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43.8%가 외모 때문에 취업에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상황이었냐를 자세히 한번 살펴봤더니요. 네. 외모 좋은 지원자에게 질문이 집중될 때가 40%였고요. 네. 외모 관련 질문을 받을 때가 3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외모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탈락시킨다면 결국에는 뭐 그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면이 있죠. 네. 시청자분들도요. 외모 지상주의가 여전해서 씁쓸하다. 또 지원자의 이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이 면접관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들이 뽑아주신 마지막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제목이요. 숨막히는 옷인데 오늘의 화나요 소식이네요. 네네. 어떤 옷일 것 같아요? 숨막히는 옷? 일단 숨막히는 옷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꽉 끼는 옷. 그런 옷이 아닐까요? 네네. 이재은 앵커도 입었던 옷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혹시 교복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서요.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이라는 게 발대식을 했거든요. 네. 시민 설문조사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서 오는 11월까지 편안한 교복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각 학교는 이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요.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교복 규정을 바꾸게 됩니다. 맞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교복 입으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막 그렇죠. 체육복 입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교복을 편하게 바꾸자는 국민청원도 그래서 300건을 넘어섰다고 해요. 네. 오늘 행사에 참석한 학생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복을 입는 친구들이 급식 먹을 때 너무 불편해서 빨리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도 많이 들었고 사이즈를 맞게 사면은 생각보다 교복에서 입는 게 좀 더 상의가 쫄리는 편이고 그리고 좀 사이즈 자체가 좀 작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마리뉴는 매일 오후 5시에 인터넷 생방송하니까요. 많이 오셔서 뉴스데스크에 소개된 기사 직접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리틀 뉴스데스크 마리뉴였습니다. 네, 1896년 명성 황후 시해 사건 이후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아관 파천 사건이 있었죠. 우리의 아픈 역사로 기록된 이 아관 파천의 현장이 120년 만에 고종의 길로 복원돼서 8월 한 달간 일반에 공개됩니다. 김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덕수궁 북서쪽
폭 3m, 길이 120m의 작은 돌담길. 가마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정도의 좁은 이 길로 고종 황제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듬해인 1896년으로 일본의 위협을 피해섭니다. 길로 해가지고 사실 경희궁까지 연결돼 있었고, 우리가 미국 대사 관저가 있다 보니까 안보 때문에 그러니까 높이도 조정이 됐을 거고. 1년 뒤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덕수궁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미국 대사관저가 그 자리에 들어서면서 이 길의 존재는 잊혀졌습니다. 2011년 미국으로부터 일대 부지를 반환받았고 120여 년 만에 고종의 길은 복원돼 다음 달 일반에 공개됩니다. 비겁하고 무능한 왕이라는 그 프레임을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습니다. 사실은 대한제국을 준비한 고종은 무능하지도 않았고, 예? 당시에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손을 잡고 일본을 대항하고. 이 길에 닿아 있는 덕수궁 선원전터도 복원됩니다. 조선왕들의 초상화와 위패가 있던 선원전은 일제강점기 조선저축은행 사택이 들어서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택 건물은 8월 한 달 공개 뒤 선원전 복원을 위해 철거됩니다. 또 일제가 덕수궁 한켠으로 옮겨버린 광명문도 제자리로 옮기는 등 문화재청은 2039년까지 고종 승하 후 일제에 의해 훼손된 덕수궁 복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프로야구 삼성의 상승세가 대단하죠. 더워지면 강해진다더니 어느새 5위, 이 중위권 경쟁이 볼만해졌습니다. 극심한 폭염에 탈수증이 속출한다는데 삼성 선수들에게는 남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기아와의 주말 3연전 싹쓸이를 포함해서 최근 11경기 9승. 이 중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 홈에서만 5승이니까 더위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죠. 5월 중순까지 최하위였는데 어느새 5위, 이제 4위를 노리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잘 먹어야 돼요. 야, 왜 이렇게 잘하나 봤더니 투수들이 잘 던졌군요. 신인 양창섭부터 노장, 권호준까지 힘을 보태 후반기 팀 평균 자책점 전체 1위. 또 타선에서는 모범 FA입니다. 이원석을 축으로 김성훈, 최영진처럼 예상 밖의 얼굴들이 튀어나오면서 팀 내 경쟁까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말 그대로 잘 되는 집안이죠. 처음부터 9회까지 딱 다 뛰었을 경기가 전승이에요 지금. 네, 계속돼서 이제 승리 요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올라가는 성적만큼 팬 서비스도 시원시원해요. 직접 커피도 대접하고 각종 이벤트에 팬들도 한박 웃음. 이제 성적만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가을에 좀 대구에서 야구할 수 있도록 또 팬분들에게 좀 선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새 구장 라이온스파크 개장 이후에 2년 연속 9위의 굴욕을 당했던 삼성, 역대급 더위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아시안게임 카누와 조정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오늘 충주 탄금호에서 첫 번째 합동훈련을 가졌습니다. 일단 나이 묻고 위아래 정하는 게 역시 한민족 맞군요. 손장훈 기자입니다. 최대한 빨리 손발을 맞추자고 뜻을 모아 예정보다 하루 일찍 훈련에 나선 단일팀 선수들. 첫 만남에 어색했던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하게 바뀌었습니다. 준준이 형이 나이가 제일 많아요. 17년. 나이 제일 많아. 자기소개와 인사를 주고받으며 너나 할 것 없이 웃음을 터뜨렸고 낯선 드래곤보트 장비는 자세히 사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아직 유니폼도 다르고 한 배를 타는 것도 처음이지만 선수들의 노젓는 움직임은 일사불란했습니다. 섭씨 35도의 땡볕 아래 오전 오후 한 차례씩 손발을 맞춰 물살을 갈랐습니다.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일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시안게임에서 한 배를 타고 꼭 메달을 따겠다는 카누와 조정 대표팀. 남북이 힘을 합친 결과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지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육상은 금메달을 한 개도 못 땄죠.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면서 잔뜩 벼르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지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정예림은 마지막 허들을 넘어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노메달에 그친 정예림은 눈물을 흘리며 라이벌의 환호를 지켜봤습니다. 정말 제가 허들을 넣으면서 손 꼽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제일 못했을 때. 근데 그게 하필이면 인천 아시안게임이었거든요. 4년을 별러온 정예림에게 이번 대회는 서력의 무대입니다. 기록은 충분합니다. 13초 11로 올해 아시아 2위, 3, 5위도 모두 정예림이 보유하고 있어 기록 편차가 심한 라이벌 우수이자오보다 안정적입니다. 이번에 저도 준비를 잘해서 몸 상태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30대, 이를 더 악물었습니다. 다리가 마음처럼 안 가고 팔도 안 쳐져요. 그냥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순간 아시안게임 생각하면서 버텼고요. 마지막 아시안게임일 수도 있거든요. 허들 하면 정예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최고의 투수라도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한 게 안타를 내주지 않는 경기, 바로 노히트 노런이죠. 대기록을 세우려면 역시 온 우주가 도와야 하나 봅니다. 톱플레이 출발하죠. 대망의 노히트 노런까지 아웃카운트 단 한 개만을 남겨둔 애틀랜타의 뉴컴. 관중들 기대가 되죠. 모두 자리에 앉질 못하고요. 볼카운트 2&2. 메이저리그 통산 300번째 노히트 경기가 나오는가 싶던 순간인데요. 이게 안타가 됩니다. 아이고, 9회 투아웃 2스트라이크에서 내준 안타. 스트라이크 하나가 이렇게 어렵나요? 망연자실한 홈팬들 앞에서 담담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상남자 뉴컴. 뜨거운 기립박수, 또 동료들의 위로로 이 아쉬움 달랠 수 있을까요? 잘 맞았습니다. 자, 쭉쭉 뻗는 타구, 워닝 트랙까지 달려가더니 몸을 날려 잡아냅니다. 와, 정말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보는 것 같죠? 보스턴의 중견수 제키 브래들리 주니어의 환상적인 수비였습니다. 메이저리그 명예전당 헌액 행사에서 미국 국가를 부르는 이 학생. 통산 612홈런을 치고 오늘 명예전당에 오르게 되는 진 토미의 딸인데요. 감동에 눈물을 참지 못하는 아버지와 딸의 이 훈훈한 포옹.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결승 진출을 노리는 여자 축구 대표팀이 오늘 불벽 더위 속에서 감금질에 들어갔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유난히 일찍부터 시작된 이 극심한 더위가 8월엔 좀 누그러지나 싶었는데요. 오히려 더욱 강해지기만 합니다. 내일은 폭염이 더욱 심해지는 데다가 상대적으로 더위가 좀 덜했던 동해안 지방도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 38도까지 치솟겠고요. 강릉과 부산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한낮에 강릉 3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휴가 절정기를 맞아 피서 떠난 분들 많으시죠. 태풍 종다리가 열대 저압으로 약화됐지만 여전히 강한 저기압성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안과 남해안에선 강한 바람과 함께 널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 하늘엔 드문드문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내일은 중국 북동 지역에서 고온 건조한 공기가 끊임없이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제주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로 대도시와 해안가에선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겠고요. 한낮에 서울 38도, 전주 36도, 부산 33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이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